네, 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세계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김종배의 시선집중 검색하시면 바로 뜹니다. 좋아요, 구독 버튼 좀 눌러주시고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위한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70분간 만났는데요. 이들은 법정 시한을 지켜서 국회 개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는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 국회 의장단은 5일까지, 6월 5일까지, 상임위원장은 6월 8일까지 선출해야 되는데요. 네. 상임위원장 정수 또한 여당 11, 야당 7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법사위와 예결위 등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는 서로의 이견만 확인을 했는데요. 네.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사위와 예결위 모두 여당이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한 반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법사위 예결위 모두 필요하다며 야당의 견제 기능을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거대 여당이 통 크게 양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이 있는 날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하는 얘기는 그대로 그냥 듣고 속마음이 뭘까요? 시간을 지키긴 어렵고요. 원구성 협상 시한? 네. 제가 보니까 44일이었더라고요. 평균적으로. 아, 걸리는 시간. 오, 전- 조사 오셨습니까? 예. 야, 예. 네, 좋습니다. 이번엔 더 늘어질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비슷비슷할 때도 44일인데 지금까지 차이가 나버리면 사실 한쪽이 수긍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어쩌면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거고 네. 상당히 물밑 싸움도 있고 네. 속내는 많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좀 눈에 띄는 개혁 성과를 내야 한다. 1년 안에 성과를 내자가 좀 내부적인 목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 하는 데 맞춰가지고 당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당이 오히려 지금 청와대와 정부의 개혁을 좀 주도에 갈고 끌고 나가자라는 이야기인데 이를 위해서는 어쨌든 뭐 권력기관 개혁 등을 포함해서 주요하게 이 정부의 개혁 입법 과제들을 해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걸 스무스하게 처리를 하려면 법사위와 예결위 모두 필요하다. 이제 좀 그런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든 언론이 이 원구성 협상의 포인트를 법사위원장 자리와 예결위원장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오로지 여기 이제 초점을 그런 것만 맞춰서 얘기하고 이제 그 있습니다. 보도를 하고 있던데, 근데 그 보도에도 구멍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죠? 두 가지 점이 있는데, 첫째, 일단 이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언론 보도를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갖거나 그게 어렵다라고 한다면 야당에 내주게 된다면 체계 작고 심사 권한을 없애는 방향. 5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된다. 이런 전략이라고 지금 언론이 보도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전략이 그 말이 되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여쭤보냐면 네. 여기는 아주 단순한 계산법이 하나가 있는데요. 법사위원회의 체계 작고 심사 권한을 없애려면 그건 법 개정 사항입니까? 네. 아닙니까? 법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그럼 법을 바꾸려면 법사위를 거쳐가야 됩니까? 안 거쳐가야 됩니까? 거쳐가야 돼요. 그러면 그 법사위원장이 야당이 되느냐 여당이 되느냐에 따라서 체계 작고 심사를 빼는 법안 개정안의 처리 속도와 결과가 달라집니까? 안 달라집니까?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이 뭐 여당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만약 그러니까요. 원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거거나 저거거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당이 돼야지만이 자꾸 심사권을 없앨 수가 있죠. 네. 아니 뭐 어쨌든 큰 틀에서 저쪽에서 합의를 해준다면은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 아닐까요? 근데 뭐 방금 진행자께서 얘기하신 아니, 시나리오가 바로 그건데 이제 거꾸로. 네. 그러면 우리한테 법사위원장 자리를 주면 체계 작고 심사 권한을 뺄게라고 야당이 역으로 치고 나올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진행을 해볼 수도 있겠죠. 체계 작고 심사 권한을 뺀 법사위원장 자리가 야당 입장에서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필요가 없죠. 사실. 다 그래도 밀리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최악을 면하려면. 아,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라고 하는 것들이 일종의 어떤 그 여당의 원내 전략에서 마지막 바리케이트. 그렇죠. 이걸 그러니까 이 기능을 전제로 한다면 체계 작고 심사 권한이라는 게 핵심인데. 그거 말고는 사실 큰 의미는 없죠. 그럼 이거를 네. 그러면 빼고 그럼 위원장 자리를 우리한테 줘라고 하는 게 그럴 리는 없어요. 사실. 이게 이렇게 된 팥속 빠진 찐팡 아니냐. 그렇죠. 그렇게 할 리가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언론 보도가 예.
뭔가 앞뒤 선후 관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계산도 없이 그냥 마구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자로서? 저는 굉장히 오늘 또 하나의 인사이트 하나 또 얻어갑니다. 또 이렇게 진행자분의 날카로운.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 두 가지 얘기를 하지만 네. 결국은 다 합의를 봐야 될 상황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상임위원, 뭐 상임위원장 중에 중요한 자리 또 있어요. 뭐 국토위도 마찬가지고 문광희 같은 것도 중요하고요. 바로 그 점인데요. 예. 여기서 두 번째인데 그러니까 이걸 자꾸 자리 싸움이라고는 프레임 속에서 지금 원구성 협상만 볼 게 아니라 네. 자, 그 21대 국회가 들어서자마자 그러면 어떤 법안 처리에 이제 그 주력을 할 것이냐, 의정 전략이 어떻게 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이 상임위원장 배분 전략도 달라지죠. 왜 그러냐면 상임위원장 자리는 이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잖아요. 네. 2년씩. 근데 그 전반기 2년이 결국 문재인 정부의 잔여 임기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잔여 임기 동안에 최소한 이 정도의 성과는 내야 된다라는 국정 전략과 그렇습니다. 의정 전략하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배분을 할 거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예.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당의 지금 개혁 전략이 뭐냐를 전제해 놓고 맞습니다. 예. 상임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나누려고 할 것인가도 봐야 되는데 언론은 이걸 보지를 않아요. 언론은 그거 얘기하면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어렵고 보는 입장에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눈에 띄는 거는 예결위원장 누구, 법사위원장 누구 그러다 보니 그쪽으로 초점 맞추는 것 그러니까 모든 같습니다. 걸 자꾸 자리 싸움으로만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미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개혁 입법 전략으로 세 가지를 지금 잡고 있다. 네. 하나는 국회 개혁, 또 한 가지는 권력기관 개혁. 여기서 권력기관이라는 건 검찰, 경찰, 국정으로 네. 아우르는 거고 또 한 가지가 교육 개혁에서 사립학교, 그러니까 투명성 문제. 요 세 가지를 주력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우선할 게 뭔지는 이미 쫙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가지고 와야 될 자리들이 있죠. 그렇죠. 예결위 법사위 말고 네. 다른 상임위는 뭐냐 이거라는 거예요. 왜 이건 전혀 보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게.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결정할 때 결정되고 나서 사실 좀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대중들 사이에서도 민주당이 과연 개혁 입법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위원장을 다 야당이 넘겨주냐 이런 비판들이 좀 일각에서 나왔잖아요. 그런 걸 기억을 해본다면은 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그 자신들의 뒤에서 좀 더 개혁의 열망을 갖고 바라보고 있는 지지자들의 그걸 신경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바터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야당하고 이거 줄 테니 이거 받고 이거 교환할 텐데 이거 빼고 하는 식으로만은 쉽게 갈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뭐 그래서 국회 개혁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국회 운영이 쪽으로 갈 운영이죠, 테니까 예. 어차피 이제 운영위원장은 그 여당 여당. 원내대표가 이제 맡는 게 네. 상례이니까 뭐 그럼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법사위하고 행안위가 핵심이거든요. 이쪽도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립학교법 관련이라고 한다면 이제 교육이 쪽도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고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경제 관련. 왜 그러냐면 코로나19 이후에 어떤 그 경제 국난 극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마 이제 그 여당의 이제 무게 중심이 이쪽으로 아마 쏠릴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상임위 배분해서. 네. 그러면 그러니까 야당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실리를 챙길 것이냐. 이 어떤 그 수싸움을 그 바라보는 그렇죠. 또 그게 하나의 본인이 포인트가 맞죠. 이거 그 아닌가 18개 상임위원장 중에 우리가 예결위 법사위만 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마 몇 개 큰 것을 주고 받아오는 그런 상황으로 결국 되는데 그 수싸움이 저는 오래 걸릴 것이다 또 생각도 들어요. 알겠습니다. 결국에 근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법사위 원장을 그래도 어쨌든 주호영 원내대표도 될 때부터 원내대표 당선될 때부터 좀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고 지금 여당이 그러니까 법사위 자체의 권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큰 틀에서도 야당이 이제 반대할 명분이 좀 없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법사위가 몇 번 이렇게 문제 일으킨 적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법사위를 여당이 다 가져가게 되면은 약간 그 모양새가 그림이 거대 여당이 다 가져가려 욕심 부린다. 괜히 이렇게 하느니 뭐 적당히 뺄 건 빼면서 법사위 자리를 그렇게 되면 야당이 넘긴다고 하더라도 여당 크게 손해 볼 게 없으니 그런 식으로 조정이 돼서 하면 야당도 딱히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 체계 작구 심사권을 뺄 리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완전히 없애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쉽지 않을 네. 것 같아요. 하여튼 수싸움은 우리도 이렇게 어려운데 원내대표 둘이 머리 엄청 쓸 것 같습니다.
좀 보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쉽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자, 다음으로 가죠. 네, 온라인 쇼핑몰 쿠팡의 경기도 부천 물류센터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연쇄 감염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9일 시작해서 지금까지 총 11명의 확진자가 이 물류센터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이 물류센터 노동자의 10세 딸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물류센터는 지금 근무자만 1,000여 명 이상이 되고 네. 소비자들이 주문한 제품의 포장이 주로 진행되는 곳이라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운영은 중단이 됐고요. 네. 확진자들과 밀접 접촉한 200명 이상이 지금 자가격리가 된 상태고 해당 기간 동안 물센터를 다녀간 직원 및 납품업체 관계자 등 3,600여 명의 전수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명확한 감염 경로는 찾지 못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태원 클럽에서 동선을 속였던 학원 강사에서부터 연쇄 감염 나온 걸로 추정을 하고 있고 이 경우도 네, 추정 중이고요.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쿠팡 물류센터가 애초에 좀 예방 대책이 좀 아니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마스크 제대로 안 썼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불거진 게 있잖아요. 네, 소위 어린이 괴질이라고도 불리는 소아 청소년 다기관염증 증후군, 그러니까 다기관염증 증후군입니다. 청소년증은 이 의심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 정례 브리핑에서 2건의 다기관염증 증후군 의심 신고 사례가 접수됐다라고 했는데요. 네. 서울 의료기관에 신고가 됐고 10세 미만 10대 각 1명씩입니다. 근데 물론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지난달 말에 영국 런던에서 처음으로 발견이 됐는데 이 만 19세 이하 소아 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열, 저혈압, 발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유발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요 질병과 코로나19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 WHO에서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확산 지역에서 유달리 발병률이 높고 또 감염자가 항체 검사 혹은 검진에서 양성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질병 사이 연관관계가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어떤 지금까지의 경험상 그 사례상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종이고 이러면 이제 좀 진짜 더 문제가 좀 심각하죠. 심각한 거죠. 특히나 이제 이게 이제 10대 네. 근데 그 어린이들. 이하라고 한다면 네. 결국은 이거 우리도 이제 지금 뭐 등교 계약 관련해서 이제 어떤 좀 초미의 관심사로 네. 조심조심을 하고 있는 건데 만에 하나라도 이게 코로나19가 원인이라고 한다면 좀 문제는 좀 심각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또 그렇죠.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것이 좀 코로나19 말고 뭐가 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이 현상이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린이 세계적으로 괴질이 나오고 지금 있습니다. 영국 비롯해서 그럼 당연히 일단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될 수 경계 있을 것 모드로 좀 같아요. 들어가야 될 것 또 같습니다. 오늘부터 계약을 또 해요. 또 네. 일반 그래서 그렇죠. 물론 과도하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 걱정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런 경우는 정말로 만사보리탄탄이라고 그렇죠. 확실하게 좀 일단 좀 점검을 하고 빨리 좀 이게 인과관계를 일단 좀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원인이. 네, 이제 과학적으로 지금 명확하게 증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 좀 작은 거에도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러게요.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게 뭐 수시로 변종을 그러니까 변이를 일으킨다고 하던데 네. 혹시라도 그러니까 상관성 속에서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질병 당국이 좀 더 발빠르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백신 개발 소식은 아직까지는 좀 들려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레 기자를 상대로 제기했던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네. 이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서울 서부지검에 고소 취소장을 발송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10월 한겨레는 이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윤석열 총장이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나왔으나 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해당 진술을 덮었다는 의혹을 제기를 했죠. 네. 윤 총장은 이 한겨레 기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뒤 국정감사장에서 취재 과정을 다 밝히고 명예가 훼손된 것에 사과한다고 지면에 밝히면 고소를 제고하겠다라고 한 바 있는데요. 한겨레가 이제 지면을 통해 사과를 하자 윤석열 총장이 고소를 취하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결국 이제 사과를 했다는 것은 오보임을 인정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정리하면? 일단 한겨레가 사과문을 보면요.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보도를 한 점에 대해 독자와 윤 총장께 사과드린다. 그리고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검찰 수사단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음을 비판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수차례 접대 이런 실제 보고서에 없는 단어를 기사와 제목에 사용해 논란을 자초했다고 인정을 하면서 네. 핵심은 윤석열 총장의 별장 접대 의혹에 대해 증거나 증언의 토대를 둔 후속 보도를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보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결국은 과잉 보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요?
사실은 그 사과문 봐도 우리가 완전 오버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과잉되게 썼다라는 측면하고 후속 보도가 없었다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 거거든요. 예. 그보다는 가장 큰 거는 당사에 이제 기자가 지금 만약에 크게 되면 재판까지 받아야 됩니다. 조사도 받아야 되고 네. 그런 부분이 가장 우려됐던 것 같아요. 음.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게재를 한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그 보고서에 기초를 했지만, 그러니까 보고서에서 그러니까 기재된 게 1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보도 내용은 5, 10 네. 이런 식으로 좀 부풀려져 있었다라는 점. 이걸 이제 사과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렇죠. 되는 그게 건가요? 맞습니다. 보도 내용이 없던 거를 O를 X로 했거나 X를 O로 했던 건 아니고요. 예. 있던 내용인데 과잉되게 조금 보도가 됐다. 그 부분을 사과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당시 어떤 그 이 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변호사 이런 분들도 뭐 그런 진술이 잠깐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죠. 예. 뭐 접대를 받은 거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제 그 나중에 그 반박이 나오지 않았었어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진술 자체도 명확하게 접대를 했다가 아니라 이제 접대를 한 것으로 이제 기억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서술이었는데 이걸 네. 굉장히 명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보도가 됐다는 점, 그러니까 표현의 좀 부적절성이 좀 이야기가 됐고 이를 뒷받침할 만한 이제 증거나 증언을 명확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게이트키핑이 좀 부족한 채로 급하게 기사가 나갔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 한편으로는 저는 그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권력기관이잖아요. 검찰총장이 고소를 해가지고 자신의 하급 기관한테 배당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언론기관 입장에서 부담스럽습니다. 무섭죠. 예. 그럼 어떻게 뭐 기사 못 써요 이러면 기사 어떻게 씁니까? 대통령 기사 써도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예. 검찰총장은 그럼 바로 배당시켜서 바로 그날 배당시키더라고요. 그날이 그 다음 날. 그런 측면 때문에 저는 뭐 이거에 대해서 뭐 한겨레가 잘못된 부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과연 이거를 이제 오보라고 인정할 필요까지는 있느냐. 다만 그게 권력기관이고 검찰총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게재한 것이다. 네. 자사의 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 그런 느낌이 좀 강하게 듭니다. 사실상. 아 그렇게 저는 뭐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느낌이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뭐 여쭤봤던 게 이제 바로 이 보도가 나온 그 당일 아침에 네. 저희가 이제 그 해당 기자하고 네. 바로 어떤 그 이제 그 속성으로 인터뷰를 했던 거 어떤 압니다. 기억이 있어가지고 들었습니다. 예. 아, 들으셨습니까? 예. 아, 그 열혈 애청자셨군요. 제 친구기도 하고요. 사적인 관계는 네, 사적인 거는 중요하지 않지만. 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래서 이제 저희도 간접적으로나마 인터뷰를 통해서 전해드린 바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어떻게 정리가 된 것인지 저희도 이제 정리를 해서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전해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좀 다시 갈라서 네. 복귀를 해봤다는 점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 세계 이렇게 마무리하죠. 곽우진 기자, 박지훈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